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얼른 출근 준비를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메리츠증권의 김웅 부장님과 함께 이 연준, 그러니까 파월의 이번 발언이 왜 이렇게 강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젯밤 이제 김웅 부장의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CPI에 대해서 이제 뭐 8.5냐, 뭐 이전에 9점 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2%를 이야기한 거는 CPI가 아니고 PCE라고 합니다. PC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부분을 어저께 함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CPI도 있고 PCE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비율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뭐 집가, 뭐 이런 비율들을 몇 %씩 이렇게 따지는데 PC는 보통 보니까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통 집값을 굉장히 많이 CPI는 30% 이상을 담는데 PC는 그것보다는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단이 다르거든요. PC는 6% 수준인데 CPI는 8% 수준이라는 거 약간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8에서 2까지 가는 거는 6이 걸리지만 6에서 2까지 가는 거는 4 정도면 되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나 하는 위로가 좀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차이점 함께 챙겨보시면서 그 2%가 8%에서래? 라고 하면은 뉴스 안 보신 겁니다. 예, PC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부사장님 방금 전에 출연하셨어요. 그러세요? 네, 살짝 네. 왔다 가셨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그는 가셨습니다. 밤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 뉴욕 증시 어젯밤 분위기가 보니까 그냥 눈치 보더라고요. 눈치 봤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한 날, 그다음 월요일 날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선방하면서 막판까지 S&P 500 다우가 이제 플러스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뒷심이 부족했고요. 물론 나스닥은 계속 좀 흘러내렸습니다. 별로 반등을 못했었는데요. 결국 힘이 부족했는데 힘이 부족한 거는 이제 다들 이제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네. 두 가지의 이제 이슈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물론 오늘 지금 막 계속 거래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보합이지만 오늘 결국 2002년이요. 200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갔다 왔어요. 그쵸. 그래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갔다 오니 그에 따른 영향이 광범위하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취약한 섹터는 어찌되었건 성장주가 많이 몰려있는 기술주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일부, 그쵸. 그리고 이미소모지 일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여러 번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11개 섹터 중에요. 물론 S&P 500에서 미국 매출이 60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40이거든요. 그렇지만 11개 섹터 중에서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이 또 IT입니다. IT. 그리고 IT 중에서도 또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두 달 새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금년 1월 이후에
이런 미국 주시장에 결국 약세, 결국 약세장 베어마켓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경험했던 분은 그나마 처음 겪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당황스럽거나 당혹스러운 정도가 다른 분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달러 20년화 최고치 3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거든요. 이 그림 장기 그래프가 되겠는데 미국 달러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고점을 오늘 치고 약간 내려와서 마이너스 0.04, 뭐 플러스 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2002년 9월이거든요. 요 시점이요. 9월 이후 최고가를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행복한 사람은 어제 이제 부산이는 잠깐 다른 쪽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달러가 올라서 행복한 사람은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은퇴하고요. 네. 은퇴하고 어디 갔냐면 터키라든가 중남미에 가서 그것도 사 먹지 않고 거기서 논밭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의 해먹고 바다에 혼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 그런 분 제하고는 쉽지 않죠. 네. 물론 극히 일부는 뭐 돈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쵸.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이 너무나 많더라도 어찌됐건 외국에서 갖고 온 걸 미국에 갔을 때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가 한 2% 3%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견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달러가 강한 것은 기본적으로 악재 인식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은 아쉽게도 이머징 마켓 뭐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자산 투자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나라가 요즘 제일 많이 좀 환율이 약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요인.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에 약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당장에 보면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아주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에는 뭔가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이고 각국 정부가 모여서 달러의 초강세,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뭐 엔화 약세라든가 엔화 강세 뭐 대비하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워낙 고인플레이션을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리를 좀 올려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은 소비라도 왕성해서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왕성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거기다 지금 예전과 달리 지금 제2의 냉전 시대 뭐 이런 하면서 각국 정부에서 각국의 힘을 발휘하면서 자국으로 자꾸 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자국으로 올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오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갈 때 본인은 몸으로 가죠. 자기 몸으로 가지만 항상 뭐가 갑니까? 투자금이 가죠. 그렇죠. 투자금이 간다는 건 US 달러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판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이 모여서 합의하고 뭐 이런 거가 지금 상황은 약간 아니죠. 물론 이것도 전쟁도 끝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꺾이면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가 내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은 그렇게 해야 될 계기가 물론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모르겠으나 제가 피상적으로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나중에 또 그런 거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을 저희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특집으로 몇 분 그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모여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다음 주니까 한번 살짝 힌트를 주시죠. 저희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아 진짜요? 분이 계시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모시기로 했고 네. 그 뭐냐면 특집으로 네. 해주시고 그런 분들 몇 분을 제가 섭외를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저희가 새벽이라서 힘듭니다 지금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첫 번째로 와주실 분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도 엄청 존경하는 네. 김영욱 교수가 나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혹시 그 저희 그 커뮤니티에도 한번 뮤직 올릴 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김영욱 교수 질문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네. 미리 그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10년물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3.1%가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거기다가 2년물 금리는 금요일날 더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2년물 금리도 지금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 최고치를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물을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 6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셔서 6월 이후에 처음 미국 주식 하셔서 그냥 또 바닥에서 잘 사가고 올라간 것만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미소비지가 올라갔고요. 그 빵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금리 상승이란 것이 도대체 기술 성장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이해도 어려운데 아마 그림으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한눈에 딱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림을 딱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금리라며 기술주 파란색.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주십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또 소프트웨어가 약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PR을 더 높게 잡는 경향, 밸류에이션은 멀티플 더 높게 받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10년물 금리가 파란색의 위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아래쪽이 소프트웨어인데 크게 보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은 올라갈 때 주가는 떨어지는 법이고요. 내려갈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길게 보건 짧게 보면 맞습니다. 분명 길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맞는데 짧게 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늦냐는 건 약간 다르겠으나 그냥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소프트웨어만 하면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프는 더 직관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QQQ 그리고 TQQQ 세 배짜리 역방향 정방향 TQQQ SQQQ의 기본이 되는 것이 나스닥 100인데 1등부터 100등의 나스닥 100이거든요. 딱 그겁니다. 이게 더 아주 극명해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데칼코마니네요. 데칼코마니가 그 있잖아요. 우리 물감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접었다 그거네요. 펴면은, 예, 데칼코마니처럼. 저는 약간 어려운 말을 그걸 잘 못 알아듣어요. 이거 뭔지는 알지만 뭐 들어는 봤지만 저 쓰질 않는 말인데 그래갖고 제 집에서 맨날 그럽니다. 당신같이 상식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예, 진짜 지식이 있으시니까 됐습니다. 진짜 저는 상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년물 금리랑 아래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10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더 극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죠. 요게 요 표시된 거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를 보여주는 올라갈 때. 근데 저 이제 나스닥백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리 그럼 그들의 실적이 좋아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가요? 전체적인 시각이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의 가장 큰 차이 혹시 아세요? 가장 큰 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네. 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주관하는데 S&P 500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미국 기업만 모아도 네, 미국 기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 쇼피파이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S&P 500은 그렇고요. 나스닥에는 이제 외국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가장 큰 기업, 차이고요. 캐나다 기업.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S&P 500과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에는 뭐가 잘 안 들어가냐면 금융이나 에너지가 상당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약간 또 큰 게 있고요.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건 미줌에서 할 때면 저희가 기분이 좋으면 퀴즈 하면 선물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 왜냐면 너무 많이 맞추시면 저희 파산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S&P 500에 힌트를 드리면 테슬라가 2020년 말에 편입됐잖아요. 예, 그때 왜 편입됐어요? 흑자 전환하고 3분기, 4분기 연속 흑자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나스닥에는 나스닥은 흑자 적자 관심이 없어요. 실적은 상관없다. 아니,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랐죠. 왜냐하면 나스닥 100은 그 한참 전부터 테슬라가 들어있었어요. 그쵸.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 3개 정도 차이가 아주 주요한 차이라고 보는데요. 딱 이런 10년물 금리와 나스닥 100이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많이 포함되는 기술주 물론 바이오도 들어있고 다 있지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많다. 요까지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 네. 약간은 머리 아프다. 그거는 좋고 나쁘는 게 차이는 있겠죠. 네. 좋고 나쁜 게 차이는 있으나 정조는 차이는 있지만 호재냐 악재냐 하면 그 완전 악재 인식하는 거는 좀 그런 시험 볼 때 보면 화살표 위아래를 시험 보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악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고서 SQQQ를 그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네. 저는 뭐 그 권하지 않죠. 다만 그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트레이딩 영역이 되겠고요. 뭐 아이온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셔야죠. 예. 자,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를 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애플. 네, 애플은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 이제 방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보다는 덜 떨어졌죠. 그렇지만 오늘 제보는 뭐 1%, 뭐 2% 정도 떨어진 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먼저 기술주 대표적인 것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를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알려준 거는 아이폰에 뭐 네 가지 모델이 나오고 애플워치 신형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에어팟을 얘기하는데 그거 나올지 조금 이따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는 왜 안 나와요? 작년에 올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벌써 지금 9월이 다 돼가는데. 나온다는 기대를 했었죠. 나온다는 기대가 있고 뉴스가 얘기를 했지만 블룸버그 빨대. 제 기억은 블룸버그는 한 번도 올해 가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블룸버그는 내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엔 나오려나? 예. 내년에 나오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뭐가 나오든 한 번씩 사보잖아요. 그럼 애플의 매출에 어쨌든 뭔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벌써 7년 전에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하기 전에 예전에 딴 것도 몇 해 좀 이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머니투데이랑 같이 뭘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명 안 될 때 제가 구글 글래스를 샀어요. 그때 그 사실 뭐 효용성이 있으셨나요? 구글 글래스를 처음 났을 때 네, 그게 네. 한 1,500불 정도 네. 했을 때 그 직구해서 샀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어놔서 네.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지금 5만 뷰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글래스로 보는 하루의 뭐 기자 이야기 그런 걸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딱 TV란 걸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DDA 딱 TV요. 딱 이거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제가 그때 한 거는 그때 열이 좀 많이 나왔고 좀 힘들었고 그래갖고 그때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그 당구 좋아하세요? 당구 못 쳐요. 못 치세요? 저는 뭐 예전에 쳤지만 안 치지만 김가영 선수라고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또 섭외를 했어요. 그 영상이 제일 많이 본 겁니다. 제가 거의 5만 뷰를 나왔는데 자꾸 3,000% 가는데. 아니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김가영 그 프로가 네. 구글 글래스를 치고 그때 풀당구를 쳤어요. 그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론은 뭐냐면 보통 하기에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쵸. 많이 더 편해지면 7년 전 얘기니까 그게 지금 나오면 좋아지겠죠. 저는 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안경을 끼면은 앞에 스크린이 쫙 펼쳐져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그러면 좋죠. 네, 기대해 그건 보도록 그렇고요. 하겠습니다. 애플이 1.3% 내렸고요. 테슬라도 1.1%.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일스포스가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IT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그리고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같이 가이던스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가 마이너스 3%가 세일즈포스 났고요. 알파벳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1% 가까이 0.8%가 내려갔고요. 엔비디아가 2.8% 내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 기술주의 부진이 되겠고요. 마침 엔비디아는 저희가 월거지에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처방전이라고 해서 요즘 새로 저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처방전이라고 했는데 월가보지 올려놨거든요. 아니 너무 와서 다른 거 홍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좋기 네.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월가워즈, 엔비디아 처방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다시 지금 97달러, 1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좀 공급자에 약간 이슈가 있었고 네. 다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유가가 4%나 급등해서 97달러로 회복했죠.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공교롭게 보면 6월 말 이후 있죠. 6월 중순이 처음으로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요. 지금까지 보면 연간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가 에너지지만 에너지가 한때 60%까지 올라갔다가 20%로 훅 떨어진 거가 6월 중순 이후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다른 섹터가 다 올랐을 때 에너지가 제일 안 좋은 섹터였는데 지금 8월은요 에너지가 유일하게 플러스 난 섹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좀 반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같이 매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구조인데 기술주가 좀 약하고 에너지가 반대하는데 뭐 영원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은 돌고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은 포트폴리오도 분산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 기본적으로 맞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까지 보여드리면 천연가스도 약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진정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특히 겨울 시즌으로 가면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유럽은 뭐 80% 이상까지 비축을 해둬서 네. 올 겨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잠궈버리면은 에너지 전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으쌰으쌰해서 자라서 전쟁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은 벌써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그러고 뭐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는 네.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유주, 네. 엑소모빌이나 뭐 기타 종목들의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시장과는 정말 역행하는 움직임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엑선모빌이 2.3% 올라갔고요. 네. 쉐브론 같은 경우도 뭐 강보합 정도 올라갔는데 이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이다. 지금 여기서 6월 중순, 딱 6월 16일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때 나머지들이 아래에서 올라갈 때 얘는 쉬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엑선모빌이 최근에 또 좀 슬렁슬렁 올라가면서 오늘 97달러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엑선모빌보다 항상 요즘 대표 주자 되는 것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잖아요. 또 2.3%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찍고 왔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요? 아니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어떤 거로요? 버크셔 회사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한 주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좀 요새 떨어졌길래 저는 그냥 계속 모아가는. 한 주 더 관점에서, 사셨어요? 예, 그래야죠. 예. 좀 떨어지면 계속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돈 버신 분입니다. 지금. 그럼요. 예. 그렇게 그 진짜 잘하시는 거고요. 네.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모아가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다만 이제 주식 어떤 걸 모아가느냐 문제거든요.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올 초부터 한 2, 3월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는 거잖아요. 3번, 4번을 떨어지는 때마다 계속 사면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한 20-30% 올랐으니까 주가가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야 환율을 상쇄하면서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환율은 여기에서 사실 향후 5년 내로 보면은 이게 고점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1,200원 대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이 잘 안 되죠. 물론 5년 정도 지나면 전 1년 후에도 이거보다 항상 내려갈 거라고 있어요. 환율은요. 그렇지만 그걸 저의 미천한 내피셜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100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좀 한 80 남네요. 그럼 80이면 앞으로 8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인생이 남았는데 네. 환율이면 환율, 가격 단가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초보나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뭐 애들이 있는 부모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매번 보면 디즈니를 사줄까 애플 사줄까 그러면 저는 지수를 사주라 그러잖아요. 지수를 제가 주수 자체를 목표로 세우라고 합니다. 네. S&P 500을 제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거든. 400달러 정도 한다 그러면 매달 한 주씩을 모아줘라. 그래갖고 1년 동안에 보면 12주. 네. 아니면 애플이면 매달 해갖고 한 1년 동안 6수를 사두거나 그렇게 주식 수를 모아가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장기 투자해야지 이기는 거지. 네. 금액 가지고 기준으로 거 지금 올라갔으니까 좀 덜 샀다가 팔았다 샀다. 모르겠어요. 본인의 계좌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이면 될 수 있지만 정기 적금 들듯이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모아주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보다는 주식 수를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주 아니고요. B주입니다. 월간 시각 좀 보도록 하죠. 네, 월간 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그래서 세넥이란 분인데요. 지금 주식 투자는 유의해야 될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각이 보면 다 6가지 얘기가 완전히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4.5%까지 기준금리가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0bp만 올리면 된다, 아니면 150bp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데 이분은 약간 높게 보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4.5%까지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서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지금 75bp도 한 2번 정도 올려야 되고 막 이렇게 더 한참 올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럼 상당히 마음 아픈 얘기죠. 참고적으로 제프리스는 4%가 이번에 목표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두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것이 기술주
예를 성장주, 특히 기술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엮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의 상승이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양적 긴축 시대에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요. 긴축의 부담감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들어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ISM 제조업의 지수의 부담. 그것은 투자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 경기 회복의 초기에 좀 회복.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직역을 해서 그런데 6월 중순에 먼저 회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좀 올랐죠. 그리고 자동차 좀 은근히 좀 올랐고요. 특히 은행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은행주 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올라갔던 쉬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 기술적 의미를 다섯 번째 얘기했고요. 여섯 번째는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의 우려에 따른 소비자의 투자라든가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내 지금 자산이 내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가장 크죠. 미국도 사람들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그거의 가치가 지금 보니까 계속 집값이 예를 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집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미국도 약간 좀 슬로우하고 우리가 좀 일부 지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면 현실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집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8억을 떨어졌대? 이러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기가 쉽지 않고 개인들도 여력이 좀 그리고 줄죠. 심리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10억 있었는데 8억밖에 안 돼? 더 떨어진대? 야 이건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6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주식 투자에 약간 유예된다는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분의 얘기도 엄청 말이 되는 겁니다. 말 들어보면. 모건스테인 마이크 윌슨의 얘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식시장의 부진은 이거 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거기다 전쟁의 결과가 나온 것도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결국 2-3년 만에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통화 금리를 지금까지 4번 올렸고요. 거기다 잠시 전에 얘기했던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반기 주시장을 떨어뜨린 요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저도 어느 정도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반기의 주시장은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시각은.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상반기에 지금은 그런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락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년도를 봐야 돼. 내년도 이익 성장이 꺾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은 여전히 마이클 윌슨이 여전히 더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보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가 살짝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산대 지나고 보면 올해도 이익점만 계속 뭐 안 좋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2분기도 결국 한 7%에서 8% 정도 이익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연간을 보더라도 8% 9% 늘어나기로 보입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다만 이제 내년도의 전망이 적게 보는 거는 골드만사는 3% 늘어난다. 그리고 전체 평균 6%에서 7인데 지금 5%가 안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두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 다시 역전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난주는 다시 이익점만 하향되는 기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나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우상향이 대부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IT나 커뮤니케이션 쪽에 목표치가 전망치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앞선 논리랑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결론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지금 골드만삭스 전부 다 내년도 이익 전망이 5% 이내를 대부분 얘기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겠죠.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근데 만약에 리세션이 들어가면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쵸. 리세션이 들어가면 이건 감히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결론은 뭐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고용 보고서 다다음 주에 나올 CPI 그리고 FOMC까지는 뭔가 지금 몸을 움츠리고 눈치를 보셔야 되는 시기다.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시장이 어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는데 당분간은 한 보름 정도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옆자리에 누가 없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데 저는 지금 21,921분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꾸려봤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저는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